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환절기 감기가 걱정되는 화요일이 아침입니다. 9월 11일 화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홍순빈 아나운서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은행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요즘 동네 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여성이 이런 복장으로 은행에 들어섭니다.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은행에요. 등산복 차림의 괴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가방에서 총 모양의 물건을 꺼내더니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해요. 돌아서 있는 여성을 위협하고요. 이어서 창고로 들어가서 가방을 던지고 돈을 담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담고 있는 직원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날 실제로 이 여성이 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쏘는데 빵 소리라기보다는 팡팡 소리가 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물건이 대체 김복준 의원님, 네. 일단 여성이라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 들어보니까. 일단 등산복 차림만 봐서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분간이 안 갔는데 일단 여성이라고 하는데 대체 손에 뭘 들고 있길래 은행에 온 손님들이며 직원들이 혼비백산하는 겁니까? 타정총이라고 설명을 하면 일반 국민들께서는 잘 못 알아듣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이제 이름이 타정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모총. 예, 전동 이 기계식으로 돼 있어 갖고 네. 전동식으로 두두두두두 하면서 이 못이 탁탁탁탁 박히는 거. 공사 현장 가면 나무에다 대고 이 망치질을 하는 것보다는 그 기계를 대고 누르면 못이 탁탁 박히는 거. 아하. 그게 타정총, 즉 얘기하는 전동 모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 타정총도 경찰에서 이 총포도검 화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네, 지금 저 물건인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거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총인데요. 아하. 저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나무에다 대고 망치로 두들기는 것처럼 못이 바뀌는 정도니까요. 네. 이 사람에다 대고 쏜다 그러면 못이 바뀌겠죠. 엄청난 상해를 입힐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거는 사실상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허가를 득해야지 소지할 수 있는 총입니다. 저 등산복 차림의 여성이 은행문을 열고 들어와서 느닷없이 꺼낸 게 바로 전동 공구, 즉 못총이랍니다. 전동 못총, 타정총, 타정기.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시 상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한테 이제 그걸 쏴가면서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0원 뭐 10,000원짜리 기드니까 그거 넣지 말고 50,000원짜리로 넣으라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앞서 그림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홍순빈 아나운서 6발을 발사를 했다고요, 저 총으로 지금. 실제로 6발을 발사를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람을 상대로 발사를 하지는 않고 벽면에 6발 정도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 벽이 긁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은행에 가보시면 한두 번쯤은 은행 내부를 쭉 한번 이제 들러보시잖아요. 뭐 기다리시면서 이 쇠로 된 엄청난 두께의 쇠로 된 금고 같은 게 잠깐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타정총을 6발 발사하니까요. 그 금고의 표면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상당한 강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일단 저렇게 복장을 하고 나니까 사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로 왔지?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는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고 사람들이 어떤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직원 6명, 고객 한 6명 정도가 아하. 있었는데 처음에 저런 복장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었지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네네. 근데 들어오자마자 아까 보신 그 흉기로 이 고객을 이제 위협을 가하면서 이 범행을 시작한 건데 아하. 이 사람이 그물망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하니까 남자인지 사실은 처음에 몰라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저 그 범인이 키가 170cm 정도로 커요? 여자치고는 큽니다. 어허. 그래서 처음에 저 범인의 정체를 알기 전에는 그 봤었던 고객들과 직원들이 남자일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어허. CCTV를 봤을 때도 그랬고 그럴 수 있겠네요. 거기에다가 남자인가 혹은 여장 남자인가? 왜냐하면 이제 범행을 가리기 위해서 본인의 성별 같은 것들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아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자인가 아니면 여장 남자인가? 그래서 처음엔 여성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CCTV들을 동원해서 보는 과정에서 네. 아, 이 사람이 여성이구나. 그때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하. 지금 영상상으로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네. 말로도 좀 위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이 여성이 직원이 돈을 담는 동안 처음에는 1,000원짜리 그리고 10,000원짜리를 넣고 있으니까 5만 원짜리 넣어라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저 모습을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면 예. 앞서 이 등산복 차림에다가 이 그물 같은 걸 네. 썼는데 예. 그 대체 무슨 그물이에요, 그게? 저거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골에서 양봉 아하. 벌 치시는 분들이 이 앞에 그물이 내려와 가지고 아. 벌한테 쏘이지 않기 위해 쓰는 이 모자거든요. 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CCTV를 이제 분석하면서 네. 저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하면 네. 아 이거는 양봉이라든지 농사하고 연관된 사람일 거라는 인식은 바로 올 수 있을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분이 나름 준비는 했어요. 뭔가 그리고 이제 혼선을 또 주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네. 복면도 썼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분이 본인은 식당 하다가 빚에 쪼들려서 네.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우발적으로 했을 수 있어요. 네. 은행 털어야지 하고. 근데 그 이후에 실행에 이르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네. 이거는 완전히 계획에 의해서 아하. 범행한 왜요? 걸 볼 수밖에 어떤 없어요. 부분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렇게 양복 모자라든지 아하, 이렇게. 마스크를 사전에 준비했고 네. 그다음에 위협할 수 있는 타정총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본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서 그 승용차에 추적되잖아요. 아하. 그걸 도주한 거예요? 차남바가 이제 나오니까 네. 차 번호를 진흙을 칠해가지고 하하. 이 번호판에다가 진흙을 묻혀서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네. 현장에 갔다면 네. 이 부분은 명백히 계획.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대체 이 여성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홍순배 아나운서. 이 여성이 평소 이 은행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여성은요, 은행에서 9억 원을 대출해서 바로 이 은행 인근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니, 코앞에서 식당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하. 게다가 또 임대료 월 200만 원까지 내가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요즘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좀 운영을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출금을 갚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대출금 갚기 어렵다고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거 정말 용서받을 수 없어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큰아들이 2억 5천, 작은아들이 2억 5천, 본인이 4억, 총 9억 상당의 빚이 있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 한 잔을 먹었는데 맥주 2병을 마셨답니다. 이 빚 생각이 나고 하니까는 가서 은행 가가지고 털어가지고 그걸 좀 받아가지고 빚을 좀 탕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복준 예, 의원님, 예. 물론 빚이 있다는 자체를 뭐 비난할 네, 생각 네, 없습니다. 뭐 일을 벌이다 보면 빚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빚이 있다고 다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사람 없죠. 우리나라에 절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없죠. 근데 네. 이분 지금 자꾸 맥주 2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이런 범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건 거짓말이죠. 아하, 왜요? 거꾸로죠. 용감해지려고 술을 마신 거죠. 범행하는데 용감해지려고 술을 마신 거지. 네. 술을 마셔서 용감해져갖고 우발범행한 건 아닙니다. 네. 예. 물론 허 소장님, 네.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자기가
정육식당, 은행 근처에서 정육식당 정말 열심히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래도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으니까 정말 어떻게 하지? 자포자기 심정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동 모총이란 전동 공구까지 이용해서 저런 범죄를 저질러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중년 여성이 저런 무기를 가지고 뭔가 범행을 일으킬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아하. 물론 환경이, 처절한 환경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장이 된 어머님들,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을 잃었거나 남편을 잃게 되었을 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일즈 현장에 보면 1등하는 분들 거의 다 여성분들이고요. 아하. 요즘에는 사실은 그 건설 현장에서도 여성분들이 인기가 상당히 많을 아하,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남녀를 떠나서 네. 누구나 이러한 처절한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저 여성을 옹호하거나 당연하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여성이 일단은 자신의 차로 저 돈을 훔친 다음에 도주를 했는데 진흙으로 번호판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검거됐습니까? 이제 그 진흙으로 자기 차량을 가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도주를 했습니다. 아하. 도주를 하다가 그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야산에 버리고 아하. 본인은 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술을 더 마십니다. 아이고. 더 마시면서 네. 이제 훔친 현금이 있잖아요. 그 현금 중에서 상당수는 이제 비닐봉지를 넣어서 자신의 옆에 두고 술을 마셨는데 이게 불과 한 3시간 만에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 여성의 신원을 특정을 해요. 아, 그래요? 예, 특정을 해서 이 경찰이 전화를 겁니다. 이 전화를 걸어요? 네, 아, 여성이 그러겠네요. 전화를 네. 걸어서 근데 전화번호는 또 그대로였나 봐요. 보통 이 전화번호도 잘 안 될 텐데 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권유해요. 어디에 있느냐, 네. 위치를 알려달라 이렇게 자수를 권유하니까 이 여성이 경찰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해당 위치에서 검거가 됐고요. 네. 거의 한 범행 3시간 만이었고 갈취한 현금이 2,754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대다수인 2,250만 원은 회수가 됐어요. 본인 옆에 네. 이제 비닐봉투 안에 넣어서 회수가 됐고 네. 500만 원이 이제 좀 빕니다. 그래서 빈 5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어디로 이제 소비가 되었는지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요, 김복준 의원님. 예. 조금 전에 자막도 그렇고 조금 전에 그 내용을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부분 보면 12시 반쯤 자수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진짜 자수 맞습니까? 이거는 자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자수라고 하면 경찰 관서에 찾아오거나 들어와서 이 본인의 죄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이 경우는 이미 진흙을 발랐지만 네. 진흙 발라도 정밀 분석하면 다 나옵니다. 번호판. 아하. 그래서 차량 소유주를 알았고 네. 차량 소유주를 알으면 자동으로 또 그 사람의 전화번호도 알게 돼요. 아하. 경찰이 이미 이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해가지고 네. 전화해서 더 이상 저거 하지 말고 자수해라. 물론 참작 사유는 될 겁니다. 아하. 더 이상 도주하지 말고 자수해라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 네. 이걸 자수로 뭐 인정할지 여부는 좀 따져볼. 하하. 어쨌든 늘 우리 김복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고요. 위로 산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더 이상 도주국을 벌이지 않는 건 잘했는데 어쨌든 자신의 죄값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3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건, 사고를 집중 파헤치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원더걸스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멤버였던 예은 씨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어제 검색어에 예은이라는 이름이 상위권에 있었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네, 예은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다. 아하.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예은 씨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것은 예은 씨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아하. 이 예은 씨의 아버지인 목사님이 복음과 경제연구소의 목사인데 네. 본인이 교회 신도들에게 사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가 된 사건인데요. 네네. 어떤 내용이냐면 네. 이 예은 씨의 아버지가 신도들에게 내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요. 그러면은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가 예은 씨의 아버지인 걸 알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를 해도 괜찮겠지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약간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 안 하겠네요. 이상한 생각 안 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굉장히 좀 고액을 빼돌렸다라는 혐의 때문에 지금 이제 아버지는 조사를 받았던 상태이고요. 네. 그럼 예은 씨는 여기에 왜 휘말렸느냐? 네. 예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신도들이 같이 공동정범 사기죄 공범으로 지금 고소를 한 상태인데 아하. 왜냐하면 이 아빠가 투자 설명회를 하고 이제 여러 군데 투자 설명회 하는데 예은 씨도 거기에 참석을 해요. 네. 단순히 참석을 했으면은 공범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은 씨가 투자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투자를 권유를 했다는 거죠. 설명에 직접 왔다는 거예요, 예은 씨가? 고소인들의 주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고 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네. 설명에 참석을 했고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예은 씨도 사기의 공범이다. 네. 그래서 현재 고소로 수사가 되고 있는 아하. 상태입니다. 일단은 해당 경찰서, 지금 수서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만,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피해액이요. 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아마 지금 이 예은 양의 아버지 박 목사는 이미 오래전에 이제 구속이 됐어요. 아하. 유사 수신 행위로 해가지고 네. 6년형을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고요. 네. 이제 뒤늦게 예은 양도 3월 달에 이제 수서경찰서에 피해자 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건데 지금 197억입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하필이면 그 아버지가 진행한다는 사업, 투자 사업이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즉 말하면 어떻게 보면 연예인 관련 사업으로 인식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네. 엔터테인먼트를 하겠다는 박 목사가 사업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 예은 양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기 와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은 양과 박 목사의 그 관계도 부녀지간이라는 거 알고 네. 있고 또 사업도 엔터테인먼트고 그렇죠. 이러다 보면은 이게 같이 저 사람이 그렇죠. 하는가 보다. 아하. 그러면 믿음이 가죠. 믿음이. 네. 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다만 네. 예은 양의 혐의 유무는 이제 조금 전에 최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이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를 했는지 네. 나도 여기에 이 엔터테인먼트에 개입된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했는지 아하. 이런 것 등등을 전부 경찰이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혐의 유무를 아하.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히 갔던 건지. 피해를 보신 분들은 느낌상 적극 가담했다고는 하지만 예은 씨 입장에서는 그냥 설명에 참석만 한 거예요라고 한 건지 그렇죠. 일단 그 부분은 예. 경찰 따져보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예은 씨는 원더걸스에서 나와서 지금 혼자 솔로로 활동하잖아요. 지금 소속사는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소속사가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소속사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예은 씨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언급하기 좀 조심스럽다며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또 예은 씨가 아버지의 일과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현재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논란이 돼서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는 예은 씨의 아버지 부친이 목사라는 걸 이번에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어리둥절 입이 떡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예은 씨의 아버지의 어떤 이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예은 씨의 아버지인 이 박 목사 같은 경우에는 네. 2017년도 2월에 교인 한 150여 명의 돈에 197억 원을 끌어모아서 사기를 했다라는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요. 네. 징역 6년이 이미 선고된 상태입니다. 네. 김복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인과 자신의 세미나 참석자들을 상대로 또 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에 네. 징역 6년의 피해자 배상 6억 8천을 추가적으로 선고한 상태예요. 네. 이 피해를 입었다는 신도들의 방송 인터뷰를 보면 네. 이 박 목사가 자신의 딸인 예은 씨의 이름을 내세워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홍보를 했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 입장에서는 아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딸이 굉장히 유명한 걸그룹 출신이고 그러니까요. 현재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네. 있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은 씨도 같이 이번에 피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이 피해를 보신 분 중에 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사람 혼을 쏙 빼놓는데요, 지금. 이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형적인 그 사기꾼들 유형 아니겠습니까? 아하. 뭐 예은 양의 아버지가 뭐 그 목사 신분인 건 맞지만요. 뭐 일단은 우리는 이제 이 뭐 뉴스파이터에서 범죄자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제가 판단할 때는 이분을 목사라고 인정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주로 했던 수법은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를 이제 모집해가지고 네. 돈을 많이 걷죠. 네. 많이 걷어요. 그 수법 내용을 보면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내가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갖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곳에 투자하면 1%에서부터 4%까지 이득이 난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내가 돌려주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자, 뭐 한 사람 돈 없으면 한 100만 원 정도만 넣어라. 헌금했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그 수사 그 기법을 좀 알거든요. 그 사기 수법을. 아하. 예.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투자했더니 실제로 투자한 건 진짜 몇 푼 되지도 않고요. 아하. 거의 그 나머지 돈은 아파트 사고 고급 외제차 사고 호화 생활하는데 이 돈을 빼돌렸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 사기 혐의로 이제 구속이 네. 된 건데 이분은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예은 양이 3월 달에 고소된 거 말고도 최근에 또 이 박 목사 또 고소됐어요. 신도 딸을 그 호텔로 유인해가지고 그 속옷만 입힌 채 안마시키고 이래가지고 성추행 혐의로도 지금 저 피소돼서 지금 조사 중에 있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분은 속된 말로 존경할 게 10원어치도 없습니다. 네. 예. 지금 피해를 보신 그 신도분들 얘기를 보니까요. 허 소장님. 네. 이랬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벤처기업, 부동산, 주식 등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매일매일 투자금에 대해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주식을 사라, 팔아라 이런 거를 지시한다고 하더라. 아니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설명회 때 예은 씨가 참석했던 설명회 때 아버지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한다 치면 혹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들었다면 아빠 내가 생각해도 그 말은 좀 심한 것 같아. 이렇게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유명인들, 유명 연예인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15년 전부터 미국에서 연구가 됐는데요. 유명인을 대부분 신화적 영웅시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게 되어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봤을 때도 무언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빠더라도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자신이 오해를 받을 게 생각이 들더라도 말렸어야 되는 것이 진짜 맞는 것 같고요.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판 쌓는데 20년 걸리는데 평판 무너지는 데는 5분밖에 안 걸린다라고 같아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연예인들, 특히 유명인들은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맞아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물론 지금 예은 씨는 아직 혐의가 구체화되거나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지금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단언하긴 이르고요. 그런데 예은 씨는 누가 뭐라도 연예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가수 아닙니까? 그러면 앨범 준비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이게 악재가 터진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더걸즈에서 탈퇴한 이후로 뭐 작곡가 겸 가수 활동을 하면서 올해 4월에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한 인터뷰에서는 올해 겨울에도 앨범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혹시 이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올 겨울쯤에 정규 앨범을 원래는 내기로 했는데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정서적으로 이게 작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앨범 작업이.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지금 예은 씨가 경찰 조사, 사기 혐의로 피소가 돼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건,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반응을 살펴보면요. 예은 씨가 힘들겠네. 딸이 무슨 죄냐라는 글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예은 씨 힘내세요. 뭐 기도합니다. 순수한 마음에 아버지를 도왔을 그 효심마저 이용하다니 라면서 뭐 응원하는 부분 그리고 또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예은 씨가 만약에 적극 가담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얘기가 달라진다. 본인의 의도와 달라도 죄는 죄일 수 있다 등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김복준 의원이 앞으로 경찰 조사, 1차 조사 마쳤습니다만 경찰 조사에서 예은 씨의 적극 가담 정도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때 이제 예은 씨가 아버지인 박 목사가 엔터테인먼트 투자 설명회를 할 때 예은 씨의 그 당시에 그 자세,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하는데 저도 그거 하고 같이 하기로 했고요. 이거 투자하면 돈 좀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뭐 공범으로 처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단지 근데 이제 아버지가 불러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아버지 체면 봐서 같이 차라도 나르고 그냥 투자 설명에 참석한 정도에 그쳤다면 그렇다면 혐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합니다. 이 박 목사 같은 경우가 이제 본인이 처하고 이혼을 하면서 예은 씨하고도 사실 멀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두절된 상태에서 이 부녀지간에 지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이 투자 설명이라든지 이런 데 참석을 한 거로 보이는데 뭐 그런 것까지 전체를 아마 포괄해서 경찰이 현장 중심으로 네. 뭐 현장에 또 CCTV가 있었다면 더 좋겠죠.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혐의 의무를 가릴 겁니다. 혹시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금 이 투자를 한 분들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 신도분들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 투자금은 회수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아니면 이 박 목사라는 사람, 즉 예은 씨 아버지라는 사람의 재정적 상태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사기가 됐으면 벌금이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이 벌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해자들이 그 벌금을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은 벌을 내리는 거라 네네. 형사처벌 이외에 만약에 피해금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내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민사소송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재산이 그것을 갚아줘야 될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사기도 한 번 구속돼서 징역이 선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은 씨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은 씨가 적극 가담했다라고 하면서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 고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함께 고소를 하지 않고 뒤에 고소를 했을 때에는 이런 자력 회복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예은 씨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 수사 결과 네.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예은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능하고 그래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질 일입니다. 제 생각에도요. 네네. 피해자 되시는 분들이 박 목사로부터 돈은 받을 길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은 씨도 그 범죄에 개입됐다고 판단해서 네. 고소해놓고 유죄 판결이 난다고 그러면 예은 씨로부터는 뭐 본인들의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이제 고소를 한 거로 보이는데 결국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네.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예은 씨 입장에서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경찰의 조사에 임해서 만약에 자신이 결백하다면 그 결백을 입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사건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6, 7년 전쯤 됐을 거예요. 이 빙상계의 대스타였죠. 그런데 돌연 러시아로 건너갔던 사람, 귀화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안현수 선수. 그러네요. 다 네. 기억하시죠? 안현수 선수가 사실은 2006년에 토리노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3관왕 차지하고요. 야, 그때 대단하죠, 정말. 정말 이제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죠. 네. 그래서 2003년부터 7년까지 거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5연패를 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적인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상도 있었고요. 또 소속팀이었던 성남시청도 해체되고 네. 또 이 쇼트트랙에서의 파벌에 대한 맞아요. 문제를 그랬죠. 제기하면서 네. 2011년도에 러시아로 귀화를 했었죠. 그랬었죠, 그때. 귀화를 하고 나서 러시아에서도 뭐 소치 올림픽에서 개주까지 뭐 3관왕 차지하는 등 거의 러시아에서도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동계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열린 동계 네.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겠다라는 본인의 그 꿈과는 달리 러시아에서 그때 도핑 논란이 일어나면서 아하. 동계 올림픽에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아하. 그리고 이번에 이제는 선수를 은퇴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 쪽에서 코치까지 제안을 했었는데 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 그래요?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네.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로 돌아오는 문제를 놓고 지금 시끌시끌한데, 먼저 그러면요, 여러분의 기억을 좀 더듬어 드리기 위해서 2011년 당시 러시아로 갔을 때, 출국할 때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이제
늦춰져서 이제 6월 1일 출국한 날짜가 잡혀서 이제 이렇게 딱 오니까 정말 이제 간다는 이제 실감도 나고 일단은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되는데 기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잘 훈련하고 러시아 대표팀이랑 훈련하는 건 맞고요. 그 이후의 일정은 1년 후에 더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될 것 같고요.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안현수 선수가 일단 우리 나이로 지금 몇 살쯤 됐는지 혹시 파악이 돼요? 제가 30대 한 중반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제가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제일 민감한 문제가 김복준 의원님 뭐 병역 문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현수 선수는 지금 병역 문제가 해결된 상태입니까? 안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그 2006년 토리노 올림픽 때 우리 국가대표로 나가가지고 금메달 그때 3관왕인가 했어요. 아하.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병역 특례를 받아가지고 4주간 기초훈련까지 이수 다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역 관련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 금메달 딴 것 때문에 병역 특례가 됐군요. 예,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네. 병역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될 거는 없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병역도 특례를 다 받았고 그리고 병역 면제는 정확히 아니고 금메달 딴다고 해서 병역 특례입니다. 특례입니다, 특례.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도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왜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는데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겁니까? 혹시 홍수민 아나운서 뭐 조사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렇게 영상 보신 대로 이 한국 빙상연맹의 어떤 파벌싸움 문제로 러시아로 갔던 안현수 선수가 국민적 영웅으로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온 것에 대해서 도대체 왜 왔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행보는 어떠한지, 뭐 여러 가지 뭐 기사와 그리고 누리꾼들의 글들이 쏟아졌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안현수 선수가 좀 입장을 좀 공식적으로 좀 밝힌 게 있거든요. 그거 먼저 좀 이제 확인해 보는 게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요, 이제 보면요, 올해 초에 휴식기를 가지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향후 진로를 결정하기로 이제 했는데, 러시아 측과 이야기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코치를 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 본인은 선수 생활을 원했고 러시아의 코치 제안은 이제 거절하고 앞으로도 그 향후 결정에 대해서는 이런 추측성 기사와는 달리 앞으로 이제 고민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자막에 그 여러분들 보셨죠? 국적 쇼핑이라는 지금 제목이 붙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 갑론을박의 초점이 그겁니다. 병역 특례 됐고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이미 됐어요. 그런데 국적 쇼핑이라는 지금 논란이 나오는 이유를 짚어볼까 합니다. 어제 안현수 전 선수죠. 이제 은퇴를 한다고 했으니까. 안현수 씨가 그리고 러시아 이름 지금 러시아로 귀화했으니까 빅토르 아닙니다. 빅토르 안으로 부르는 게 맞겠죠? 어제 SNS에 자신의 자필 편지 한 장을 공개를 했어요. 방금 그 홍순빈 아나운서가 읽은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올해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단비 변호사 말씀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인 자격, 러시아는 도핑 문제 때문에 러시아 팀으로 참가 못했고 개인 자격으로 왔어요. 휴식기를 가지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결정하기로 러시아 측과 얘기돼 있는데 한국에서 휴가 보내던 중 예상보다 일찍 은퇴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런데 사실 나는 코치의 길보다 선수 생활을 더 원했기에 함께했던 러시아 팀을 위하여 지금 당장 코치 제안을 거절한 것일 뿐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휴가 기간 동안 더 고민해서 지금 한국에 휴가를 보내러 왔어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더 고민해서 결정할 건데 지금 나에 대한 추측성 기사 한국에 왜 들어왔는지 그 들어온 이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그로 인해서 더 이상 확대 해석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김복준 의원님 국적 쇼핑 아니 병역 특례도 다 이루어지는데 왜 국적 쇼핑이라는 말을 지금 빅토르안 안현수 씨 앞에 붙이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어제부터 며칠 동안 그 일부 언론에는 안현수 선수가 이제 다시 이제 그 국적을 회복한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었던 사람이 이제 다른 나라 국민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이제 국적 회복이라고 아하, 얘기하고 네. 취득이 아니고 국적 네. 회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안현수 선수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선수 생활도 종료하고 러시아에서 또 코치직도 거절을 하고 네. 결국 애들을 위해서 한국으로 이제 한국 국민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한다는 그 언론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빅토르 안 현재는 뭐 이제 그 러시아 사람이니까 빅토르 안이라고 볼 네. 수밖에 없어요. 빅토르 안이 우리나라로 다시 국적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반반으로 갈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적 쇼핑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현수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빙상 쪽에 어떤 그 파벌 때문에 희생양이 돼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러시아로 간 과정을 또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들이 네네. 있고요. 네. 그 양분돼서 갈려 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을 안현수 선수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편지 네. 읽으신 내용대로라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 같네요. 네. 예. 자, 그럼- 안현수 선수도 네네. 이제 좀 본인이 얘기를 한 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난의 여론이 있을 줄 알지만 지금 아내가 향수병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이와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국적 회복,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게 빅토르안 안현수 씨가 대한민국 다시 취득 회복하는 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근데 아하. 이제 왜 국적 쇼핑이 논란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적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 국적 자체가 원래는 금지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국적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요. 민감해하시죠. 네. 다른 나라와는 또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다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정서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면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거기에 민감한데 그러니까 일부 이제 국적 쇼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할 때 국적을 버렸다가 이제 필요할 때 한국에 와서 살고 싶으니까 국적을 또 다시 온다.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여론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서서 김복준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아와 국적 이제 회복은 달라요. 외국인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과 예를 들면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거주를 하고 또 시험도 봐요.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 좀 까다로운 절차를 까다롭네요. 거치는 반면에 원래 우리나라 국민이었던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국적을 잃었다가 다시 국적을 가지고 싶다. 이럴 때 이제 국적 회복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럴 때에는 특별한 예를 들자면은 뭐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예전에 포기를 했었다든지 아니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국적 회복을 법무부 장관이 그냥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 나눈 것처럼 안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병역 문제는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사회적 위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특별히 없다고 한다면 회복 과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만 이제 여론이 어떨지는 좀 아하.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그래서 시민들 반응 앞서 지금 여론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대체 다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본인도 얘기하고 네. 있죠. 아직 한국으로 다시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자기가 입장을 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적 쇼핑 논란 나오잖아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본인의 의사긴 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았나. 그 사람이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선택을 한다는 거가 좀 아니라고. 허 소장님, 네. 그러니까 뭐 찬성하시는 분은 아니 개인의 자유사 아니냐 그리고 여기 파벌 때문에 희생양 아니었냐 이런 거고 조금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면 쓰면 삼키고 뭐 쓰면 뱉고 달면 삼키나 국적이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실 요즘에 좀 여러 가지 국가관에 대한 재해석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대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고종에 대해서도 재해석을 하면서 나라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의병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물론 뭐 빅토르 안이 자신의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리고 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다녀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이곳에서
그래도 저희도 우리나라를 지켜나가고 네. 있는, 얼마나 요즘 힘듭니까? 근데 네. 지켜나가고 있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잘못해준다고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부모가 나한테 잘못한다고 밖에 나가서 부모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상당히 와서 닿기는 했어요. 저는 네. 뭐 제 입장은 유보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 맞고요. 네. 그럼 내가 이제 그 얘기는 한번 또 던져봤습니다. 네. 그 말을 하는 사람한테. 아니 네. 그래도 빅토르안이 뭐 그 특별히 나가서 우리 국가에 해를 끼친 건 없지 않냐 네. 했더니 아니랍니다. 아하.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2011년도 그 소치 올림픽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쇼트트랙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메달 받친데 빅토르안이 러시아 선수로 가가지고 3관왕 됐잖냐. 금메달 3개 뺏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과다한 해석인데요. 확대 해석인데 이제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뭔가 좀 약간 삐딱하게 네. 보시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네. 볼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본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개인 의사니까. 그런데 앞서 뭐 부모님 얘기 나왔으니까 이 한국의 다시 국적 회복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빅토르안 안현수 씨 본인은 아마 비밀리에 주변에서도 주변 심지어 그렇죠. 가족들에게도 좀 알리지 않았나 봐요. 저희 제작진이 빅토르안 씨의 아버지 부친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통화 안 한 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저는 몰랐어요. 뭐 매스컴에만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 기사는 나온 것도 뭐 러시아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한 거고 은퇴한 거는 맞는데 네. 뭐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뭐 그런 거는 뭐 결정된 게 아닌가 봐요. 뭐 지가 글을 올렸으니까 맞겠죠. 아버지와 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는 저희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도 지금 언론 보도를 보고 국적 회복 과정에 고민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김복준 의원님 예. 안현수 빅토르안 씨에 대해서 국적 쇼핑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딱 떠오른 사람 예. 유승준 씨 유승준이라고. 스티브 유인가요? 스티브 예, 유 씨 그 사라 때문에 아마 국민분들이 이른바 이것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적 쇼핑 논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스티브 유하고는 경우는 달라요. 아하. 스티브 유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저는 뭐 유승준이라는 이름 안 쓰겠습니다. 아하, 네. 스티브 유인데 이 사람은 군대 가기 3개월 전에 진짜 그 우리나라에서 본인이 맨날 그 가수 활동하면서 해병대 간다고 그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막 이야기하고 댕겼고요. 네. 그래서 오직하면 해병대에서 홍보대사까지 만들어주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편의를 있는 대로 다 봐줬었어요. 네. 근데 불과 3개월을 앞두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귀화했죠. 그쪽 그 시민권을 네. 취득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이제 네. 그 우리나라하고 거리가 멀어졌고 네. 2002년 그게 2월경에 이제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해서 이제 그 입국을 불허했고요. 네. 국적회복 행정소송까지 계속 들어왔지만 네.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티브 유하고는 스티브 유는 명백히 네. 국적법 9조 2항가에 있을 거예요. 네. 명백히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외국 가가지고 시민권을 취득한 네. 사람이고요. 빅토르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병역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좀 네.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직 이 빅토르안 씨가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앞서도 들어봤습니다만 시민들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여론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쓴 다음에 충분히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론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는요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진짜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 아기가요 실제로 범행에 가담이 됐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차량이요 지금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따르는 차량 한 대가 있었어요. 검은색 차량이 도리어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차량이 부딪히게 됐는데요. 검은색 차량 조수석에서 한 여성이 갓난 아기를 안고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에서는 남성이 내려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블랙박스 영상에 있는 그 운전자는요, 졸지에 가해자가 된 건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모습인데요. 지금 다른 색 차량이 또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 안에도 아까 그 가족이 타고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 김복준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저 상황은 저 검은색 차량을 타고 가던 부부, 거기 심지어 아이까지 있어요. 지금 품에 안을 정도의 앳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같은데 저 차량에 탄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녁에는 아마 그 부천 쪽인 것 같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치킨집은 제가 볼 때 이제 여벌이고요. 네. 본업은 아마 이제 보험 사기 같아요. 이게 보험 사기군요. 아하. 이 사람들 그 아내는 아내하고 이 남편이 나이가 2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수법은 뭐냐면 일단 외제차를 구입합니다. 네. 외제차도 신형차는 구입 안 해요. 중고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보는 것처럼 본인이 이렇게 가다가 껴들어오는 차가 있다면 속력을 줄이거나 멈춰주면 그냥 사고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못하는 구역에서 하거나 신호를 위반해서 오면 일부러 가서 더 속력을 내가지고 가서 일부러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긁혔군요. 일부러 부딪혀가지고 사고를 내놓고 아기를 안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일상 활동을 하는 가정 주부일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보험 사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이를 태운 건데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홍순민 아나운서가 아기까지 범죄에 이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받아내는데 돈을 미수전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험 처리라면 보험회사에서 차량 이 외제차 같은 경우는 중고는 부속품이 없어요. 그걸 조달하려면 외국에다가 연락해갖고 몇 달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현금으로 미리 줘버립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오래된 구형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 범행을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내 같은 경우는 전과 14범, 남편은 전과 7범입니다. 이게요, 최단비 변호사님. 제가 만약에 저 당시에 피해를 본 이 차주 입장이라 하더라도 딱 앞에 내렸는데 아이를 안고 내리면 딱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보험 사기단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 나들이 가는 차량인데 아이고 나랑 부딪혔구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진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불과 1살 아이예요. 누가 1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일부러 부딪히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본인들이 속력을 내서 가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부딪히냐에 따라서 조수석에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었거든요. 진짜. 조수석까지도 이제 그 충돌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자기 아이의 1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돈벌이를 하려고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심을 피하려는 건데 저는 사실 저 부분도 물론 아이를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더 피해를 유발하기 위해서. 근데 아이는 카시트에 앉혀야 되거든요. 앞좌석에 또 앉히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게 의무적인 법안은 아니지만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요. 뒤에 그 아이의 연령에 맞는 카시트를 앉히는 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인 엄마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부러 더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조수석에 앉히고 사고를 냈다. 정말 이거는 그냥 보험 사기의 상습 보험 사기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가 되면 물론 아동 학대까지는 처벌이 안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정말 저 정도면 아동 학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는요. 남편만 구속했어요. 근데 사실은 보험 사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진짜 본범, 주도적인 그 범인은 아내라고 그래요. 전과 14범의 아내라고 그래요. 근데 아내를 이제 둘 다 구속하려고 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유산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불구속 입건해서 처리를 하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정에서 이 아내는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아이에게도 또 불행이 닥칠까 또 그 부분도 저 두 사람 부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가 또 지금 시청자분들은 걱정이 될 텐데 이 아이를 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범죄에 악용을 했다니 정말로 분통이 터지고 이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분노가 또 치미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파이터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다만 요즘은요 길 가다가 이 가을 하늘 화창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혹시라도 하면서 진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지난주 목요일에요. 한 남성이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을 확인해 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좀 그림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자신의 차량의 뒷부분, 뒷창문이 이렇게 손상이 돼 있었던 겁니다. 차량의 뒷유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박살이 나 있었던 거예요. 당황한 이 차 주인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 안에 노란색 물체가 계속 그게 보였습니다. 뭡니까, 지금? 자세히 가서 살펴보니까 한 아이의 유치원 가방이었던 겁니다. 유치원 가방이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가방이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뭔가 싶어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네. 1분 간격으로 가방 2개가 자신의 차량에 이렇게 떨어졌던 겁니다. 하하. 그때 이제 결정적 단서는 바로 저 노란색 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가방이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냥 이렇게 잡고 있다가 논다고 해서 저 차량 뒷유리가 박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언가 상당히 높은 데서 떨어졌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차량의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저 차량의 소유주의 인터뷰를 보면 내가 그 안에 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 이런 그러네요. 얘기를 해요. 이 썬루프를 통해서 진짜 차량이 움푹 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량에 있는 그 유치원 가방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치원 그러네요. 이름이. 그래서 이 가방의 소유주를 찾아야겠다. 아하. 그래서 유치원에 연락을 합니다. 네. 유치원에 연락을 해서 그 가방 주인의 보호자인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알게 돼요. 아하.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우리 아이가 던진 게 아니고 나는 모르겠다. 어허. 왜냐하면 내가 이 유모차에 가방을 넣고 애들을 잠시 다른 집에 맡겼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 당시에 그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유모차에 가방이 있었고 아하. 자신의 아이들은 아직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도식 아파트인데 아하. 복도식 아파트에 그 팔을 그러니까 넘어서 유치원 가방을 던질 정도의 아하. 아이들의 키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네.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은 그 가방을 던진 사람이 아니다. 즉 네. 책임이 없다.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의 추측은 지나가는 누군가가 유모차를 밖에 아하. 세워놨으니까 네. 집어 던졌을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김복준 의원님, 네. 물론 저 차량의 주인 입장에서는 가슴 철렁한 순간 그리고 분통 터지고 화가 나겠습니다만 지금 네. 이 아이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까 또 좀 일리가 있긴 또 해요. 아이가 또 던지기는 힘들 것 같다. 차주 네. 입장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마늘 안에서 날벼락 맞은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저기 만약에 저분이 타고 있다가 머리 위로 떨어졌으면 진짜 세상에. 사망할 수도 있었어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상상하기도 네. 싫은 그런 네. 상황인데 이제 막상 저희 가방의 어떤 그 이름표를 보고 이제 주인 소유자를 찾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조금 최단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거기다 놔뒀는데 그 누군가 던졌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죠. 어허. 근데 이제 경찰이 수사하는데 보니까 CCTV에 유모차에 가방 놓고 가는 것만 잡혀 있고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이 그렇게 수사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복도식 그 아파트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출입자는 전부 체크해야 됩니다. 아하. 그 사람들은 일단 잠재적인 용의자잖아요. 그럴 수 그리고 있네요. 그 층, 가방이 있던 층에 살던 사람들은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그 경찰의 입장에서는 용의자로 봐야 돼요. 아하. 가능성이 있는 분들로 봐야 네.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좀 면밀히 좀 보고요. 뻔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엄마는 네네.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그 복도식 아파트니까 요 정도의 난간이 있으니까 던지기 불가능하다. 근데 이걸 힘차게 던져가지고 날아가서 그 차에 맞은 게 아니고 직하에서 떨어져도 가속에 의해서 저렇게 파손이 된 거거든요. 네. 과연 그 유치원 아이들은 그 이렇게 던질 수가 없는 것인지 네. 그 부분도 경찰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허 소장님. 네. 어머니의 말이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 차주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말이 더 분통 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저 차량에 타고 있거나 타려고 하는 순간 저게 떨어졌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순간이 벌어질 뻔했어요. 네, 우리가 진짜 입장 바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내 아이의 가방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사실 내가 던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도 좀 미안하거나 그분의 안위를 좀 묻는 그런 질문 먼저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우리 아이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이를 위하는 거지만 멀리 내다보면 그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만약이라는 신드롬이 생깁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진다면, 네. 만약에 가다가 내가 싱크홀에 빠진다면 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지금 추세인데요. 네. 우리가 좀 웃으면서 진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을 진짜 기대해 봅니다. 혹시요, 최단비 변호사님, 관리소홀 이런 책임은 물을 수 없어. 이 가방을 유모차에 걸어놨는데 아이를 다른 집에 맡기고 돌아보니까 없어졌다. 일단 이 어머니에게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책임. 근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책임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나. 네. 우리나라 법에는 위험물을 관리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물건, 그러니까 큰 네. 구조물 같은 것들을 잘 보호할 의무는 있어요. 근데 유치원 가방 같은 경우는 그런 데 해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정말 그냥 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던졌다라고 한다면 어머니에게 어떠한 책임은 없겠죠.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허 소장님 말씀처럼 아마 이 자동차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고 자신이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실마리와 단서가 유치원 가방인데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처음부터 나 몰라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좀 마음의 상처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네. 경찰이 CCTV 등 뭘 다 총동원해서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의자를 못 찾아낸다면 저 박살난 부서진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그럼 고스란히 차주가 물어야 됩니까? 결국은 자차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하.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찰이 힘들 거예요. 이 사건 지금 보면 이미 아마 이걸 던진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벌써 경찰이 처리했겠죠. 아하. 근데 CCTV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네. 이런 보도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그 후배들 지금 수사 힘들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층에 있는 모두를 다 조사하더라도 네. 양해를 구하고 조사하더라도 네. 이거는 좀 세심하게 수사를 해서 좀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밝혀줘야 돼요. 왜 네. 그러냐면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지금 길거리 다니면서 위에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다니까. 그러네요. 대국민 공포증이 맞아요. 작동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 준다는 차원에서도 경찰이 좀 세심한 수사를 해서 요거 좀 밝힐 수 있으면 네. 최대한으로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은 조그만 거라도 티끌만한 거라도 단서가 될 만한 건 다 지금 경찰이 죄다 끌어모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중요한 게 블랙박스를 들여다보니까 유치원 가방이 하나 떨어진 다음에 1분 뒤에, 즉 1분 간격으로 두 번째 유치원 가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하나 떨어진 걸 보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장면을 봤든 안 봤든 간에 다시 재차 던졌다. 그렇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던졌을 가능성도, 즉 아이들이란 게 아닙니다. 그 아이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목표를, 타겟을 정해놓고 던졌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타겟을 딱 어느 저 차량을 했다라고 보다는 실수로 떨어뜨린 건 아닌 거죠. 아하. 예를 들면은 하나가 떨어졌으면은 본인이 바깥에서 뭘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과실. 오히려 조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그런데 지금 1분 간격으로 두 개가 떨어졌단 말이죠. 아하, 그러면 거의 내가 떨어뜨린 우연히 가방을 놓쳐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 네. 두 개를 뭐 예를 들면 장난삼아였건 의도적이었건 아하.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네요. 본인 스스로의 아, 의도로. 그렇기 네. 때문에 과실은 아니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바로 이 부분도 김복준 의원, 네. 경찰이 착안해서 그럼요. 앞서 CCTV 등 모든 그 당시에 출입했던 사람들을 네. 용의선상에 일단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큰일 날 뻔한 사고였으니까요. 그 층에 사시는 분들 전체, 네. 그 당시에 그 시간대에 그 층에 네. 계시던 분들, 뭐 출근하고 한 분들은 어쩔 네. 수 없더라도 그거는 그 양해를 구하고라도 네. 반드시 경찰이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주민분들도 큰 계승적 차원에서 그럼요. 수사에 협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 혹시라도 이 짓을 저지른 사람이 그냥 넘어가네? 그럼요. 다음에도 또 유사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힘드시더라도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해주신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드시 검거할 거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했던 뉴스파이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